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70이 된 여성이에요. 아이들이 생일잔치를 해준다기에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울고 웃었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엄마의 뱃속에 자리를 잡았을 때 일이었대요. 뱀 한 마리가 집으로 스르륵 들어오는데 뱀을 보고 도망가던 개구리가 그만 뱀에게 잡혀먹은 꿈이었다죠. 엄마는 이 꿈을 꾸고 바로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것도 태몽인 셈이었죠. 과연 뱃속의 아기는 뱀일까요? 개구리일까요? 마을에 살던 할머니 한 분이 관상도 잘 보시고 꿈풀이도 잘하셨다더군요. 딸은 절대 낳지 말아야겠어. 그 꿈은 딸을 낳으면 그 딸이 뱀이든 개구리든 팔자가 말도 못하게 되세. 그치만 딸이면 인물은 좋을 것 같으이. 우리 집엔 아들만 많으니까 딸이면 좋은데 팔자가 드세다뇨? 그 딸이 팔자가 하도 드세서 자네 집에도 해를 끼칠 거야. 그런데 딸일 것 같으니 아예 떼버리면 어떨까 몰라. 왜 조선간장이 애를 떼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잖아. 한 사발 들이마시고 장독대에서 아래로 펄쩍 뛰어봐.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나중에 집에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에야 이 일을 알 수 있었답니다. 저는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어요. 위로 셋은 다 오빠였고 제가 태어나고 나서 곧 제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더 태어났죠. 유일한 딸인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의 부엌일을 거들고 허리를 펴면 곧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가파른 산에 있는 고추밭과 콩밭도 엄마와 함께 매면서 자랐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제 어릴 때에 대해서는 정말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일을 해야 했던 힘든 기억만이 남아있답니다. 그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너도 나도 서울로 가던 시절이었어요. 위에 오빠 셋이 다 서울로 가서 공장에 취직을 했죠. 당시에는 전화를 가진 집도 마을에 단 한 집 정도밖에 없었어요. 우리 마을 이장님 댁에 전화가 있었답니다. 서울로 간 오빠 비단구도 사가지고 온다는 약속은 없었지만 오빠 소식이라기에 반가워서 저도 엄마를 따라 전화가 있는 이장님 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전화 내용을 다 들으시고는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죠. 이장님 댁 부인이 전화를 대신 받으셨어요. 아이고, 네 오빠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뭐냐 프레스인지 뭔지 아는 기계에 팔이 끼어서 그만 오른손 팔꿈치 아래가 다 절단되었다는구나. 오빠가 불구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오른쪽 팔을 못 쓰게 된 오빠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가는 데마다 퇴짜를 맞았죠. 그 이후 취직을 포기한 오빠는 술로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빠가 한밤중에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떴다는 믿지 못할 소식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접하게 되었어요. 큰오빠, 우리 집의 맞이이고 집안의 기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리 큰오빠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답니다. 이어서 둘째 오빠도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임금이 참 싼 시대였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공장마다 기숙사가 있었고요. 정말 쥐꼬리 중에서도 작은 쥐꼬리 임금을 주는 공장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나마 월급을 주면서 재워주고 먹여주는 곳이 우리 식구들로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오빠는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냈답니다. 나머지 식구가 넉넉히 먹고 살 수는 없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도 몇 년간 우리 집에 아무 큰일이 없는 평화로운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씨는 우리 집이 편안한 것을 무척 싫어하셨나 봐요. 어느 날 둘째 오빠가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급히 서울로 올라가셨죠. 요즘이야 일터에서 다루는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일에 예민하지만 그때는 그런 일에는 관심조차 없던 시대였어요. 오빠는 금속을 액체로 된 납에 담가서 그 금속 위에 꽂혀진 물체들을 고정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빠 동료들의 말을 들으니 한 번 담글 때마다 납 연기가 앞을 못 볼 정도로 솟아 올라왔다고 했죠. 그곳에서 몇 년을 일한 오빠. 감과 폐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엄마의 탄식과 애타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둘째 오빠 역시 다시는 못 볼 곳으로 떠나버렸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이제 그 작은 논밭의 일이나마 하실 의욕을 잃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엄마. 제가 서울로 가서 단 몇 푼이라도 벌어야 생활이 될 것 같아요. 저 서울로 가겠어요.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돼. 네 형들이 모두 서울에 올라가서 죽었다. 차라리 여기서 다 같이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못 보내. 형들 일은 사고였어요. 조심할게요. 서울로 가게 허락해주세요. 아버지 엄마 서울에는 옷 만드는 공장도 많대요. 거긴 위험한 기계도 안 다루고 위험한 물질도 없대요. 저 그런 공장에 취직할게요. 아랫집 용만이도 그런데 취직했다잖아요. 엄마와 아버지는 눈물로 말리셨지만 결국 오빠는 말을 듣지 않고 서울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답니다. 울며 불며 걱정을 하셨지만 엄마 아버지는 결국 셋째 오빠를 서울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두 오빠들이 세상을 떠나고 셋째 오빠까지 상경을 했을 때 제 나이가 16이었죠. 저는 초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큰 행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비록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저한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비록 스케치북이나 크레용 그리고 물감도 제대로 준비 못해가는 일이 허다했지만 교내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회에서 상을 탔고 학교 대표로 군에서 열리는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오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일은 그냥 먼 세상, 결코 제가 갈 수 없는 상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꿈일 뿐이었죠. 셋째 오빠가 서울로 간 지 딱 1년이 되던 어느 화창한 봄날의 일이었어요. 꽃가루가 유난히도 많이 날리던 어느 날이었다고 기억이 되네요. 그날도 이장님 댁에서 엄마를 찾는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엄마 아버지는 위에 두 오빠 일로 툭하면 편찮으셨기에 제가 가서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건 사람은 같은 공장에 다니는 아랫집 용만이 오빠였어요. 용만 오빠가 얼른 입을 떼지 못하고 우물거리는데 저는 또 한 번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답니다. 설마 우리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친구들하고 같이 경기도 호숫가로 놀러 갔었어. 그런데 네 오빠가 우통을 벗고 물에 뛰어들더니 꼬르륵거리며 못 나오더라. 심장마비가 일어난 것 같대. 심장마비, 죽음과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는 말이죠. 병원에서 전기 충격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셋째 오빠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우리 집안에 무슨 마가 끼어서 이런 일이 연달아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엄마 아버지에 이어서 저까지 정신이 혼미했답니다. 내가 순아 처년을 낳지 말았어야 했어. 성환이 할머니가
전현이 집안에까지 해를 끼칠 거라고 했을 때 간장사발 들이키고 장독대에서 뛰어서라도 낳지 말았어야 했어. 아이고, 이년아. 네가 결국 네 오빠들을 모두 잡아먹는구나. 아이고. 엄마는 이성을 잃고 혼잣말을 하시다가 저를 노려보시다가를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마을에서 용하다고 알려진 할머니의 꿈 해몽 이야기를 횡설수설하는 엄마의 말을 종합 정리해서 알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더 큰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만 그동안 아들 셋을 잃고 응어리진하니 아버지를 쓰러뜨린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쓰러지셔서 그만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답니다. 2년의 팔자, 정말 엄마 말대로 태어나지 말지 왜 태어난 것일까요? 이제 우리 5남매 중에 남은 것은 저와 제 아래의 남동생 뿐이었어요. 이때 남동생은 중학생이었죠. 아버지가 읍내병원에 입원하셨고 엄마도 자리 보존을 하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적어도 우리 막내가 20살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돈을 벌어야 했죠. 당장 끼니가 간데 없고 아버지 병원비마저 마련해야 했을 때 제 앞에 놓여진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보따리를 싸들고 무작정 상경했어요. 아가씨, 일자리 구하러 왔어요? 공장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내가 취직시켜줄까?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는데 공장에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니 솔깃했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나쁜 짓만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게요. 나쁜 짓 절대 아니고 예쁘게 화장하고 어렵지 않은 일 하는 거예요. 저는 무작정 그 여자를 따라갔죠. 간 곳은 근처에 있는 한 다방이었어요. 그 여자가 시킨 일은 다방에서 차 나르는 일이었죠. 공장보다는 후한 월급을 주었기에 저는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제 나이 아직 18이었답니다. 다방 언니는 저더러 손님들이 나이를 물으면 20살이라고 대답하라고 교육시켰죠. 미스신, 아이 솜털이 뽀송하니 참 곱고 예쁘네. 아 이리 와서 내 옆에 좀 앉아봐. 이 아저씨가 줄 것이 있어서 그런다니까. 미스신 바빠요. 팁이나 후하게 주신다면 모를까. 지금이야 미성년자가 이런 곳에 취직을 하면 큰일 나죠. 하지만 그때는 미성년자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들킬 일도 없었고 들켜보았자 큰 벌도 안 받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유 사장이라는 다방 손님은 제 주머니에 우선 지폐를 몇 장 넣어주더라고요. 그것을 본 마담이 재빨리 그 지폐들을 가져갔고 저한테는 극히 일부만 주었죠. 이렇게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의 시커먼 속내와 행동에 못 이겨 저는 결국 다방을 그만두었어요.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서울에 대해 그야말로 학지를 뗀 저는 집 근처에서 일을 찾아보기로 하고 집으로 내려왔답니다. 제 오빠들은 모두 죽을 만큼 일하다가 결국 세상을 떴는데 도로냉큼 내려왔단 말이냐? 아이고, 이 미친 것. 도대체 네가 이 집안을 어떻게 망치려고 이러는 거야? 사실 집에다가 다방에서 일한다고 말하지는 못했었죠. 그저 조금 보수가 좋은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구박을 받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읍내에서 일자리 하나가 났단다. 칼국수 집인데 꽤 크게 하는 집이야. 칼국수 날라주고 청소하고 부엌일 도와주는 일이란다. 옆집 재성이 엄마가 네 얘기를 했다더라. 내일 나가서 일하러 왔다고 하고 꼭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잘 보여라. 알았어요, 엄마. 꼭 취직할 수 있게 가서 잘 보이고 올게요. 칼국수 집에서 다행히 저를 써주었답니다. 홀에서 서빙하고 청소하는 일, 주방에서 일을 보조하는 것 등이 모두 제 차지였어요. 일은 무척 힘이 들었죠. 하지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제가 무슨 일을 가리겠어요.
저는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했답니다. 비록 오빠 셋은 그렇게 갔지만 막내 동생 하나에게만큼은 좋은 세상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공부도 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이 시키고 싶었답니다. 오빠들처럼 공장에서 다치고 사고를 당하는 일 없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고 싶었죠. 아버지는 여전히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누워 계셨고 거듭되는 사고로 인해 가슴앓이 병이 생긴 엄마는 집안일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출퇴근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집안일을 해가면서 일을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식당에서 2년을 열심히 일했답니다. 네 팔자가 드세다고 하더니만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다. 좋은 혼처에서 널 마음에 들어한다고 하니 그리로 시집을 가거라. 엄마, 내 나이 20 넘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시집을 가면 엄마 아버지 병원비하고 막내 학비는 누가 대고요? 나하고 네 아버지 병원비, 막내 학비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혼처야. 네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 집 운명이 걸렸어. 엄마 아버지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까지 해결되는 혼처라니 부잣집인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그런 부잣집에서 왜 저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하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저를 데려가겠다는 신랑 자리는 제가 일하던 칼국수 가게의 막내 아들이었답니다. 나이가 저보다 무려 16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 나이 이제 20이니 그 사람 나이는 36이었죠. 저를 점 찍었다는 신랑감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저절로 고개가 저어졌답니다. 그 칼국수 집의 막내 아들은 제가 일하던 서울 다방에 나이 많은 음흉한 손님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미스신, 쟁반 무겁겠다. 내가 대신 들어줄게. 홀 청소도 나도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괜찮아요. 제 일은 제가 할게요. 그냥 놔두세요. 지나친 친절은 항상 그 대가도 큰 법이죠. 사장의 막내 아들은 그러면서 저에게 허락도 없이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이라고 할 만한 짓을 시도 때도 없이 일삼던 사람이었어요. 요즘에야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당시는 제가 그 일에 항의해봤자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항의를 하는 즉시 그 가게에서 쫓겨났겠죠. 집안일과 돈 버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었기에 저는 이런 짓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사장님에게 했던 모양이더군요. 가게 사장님이 아들이 하도 조르니까 넘어가신 모양이에요. 이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한다니까. 사돈들 집 형편을 알고 그것까지 다 도와준다는 혼처가 어디 쉬워요? 나이 많은 게 좀 걸리기는 하지만. 엄마가 이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하셨던 것은 당연했죠. 아이고, 보내고 말고요. 나이 차이가 무슨 대수예요. 우리 아이 인물 하나 반반한 것 말고는 내세울 거 없는 집안이잖아요. 우리 집에선 아주 흔쾌히 응하더라고 가서 전해주세요. 마루를 닦는 척하면서 매파와 엄마의 말을 다 들은 저는 그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 나 그 사람한테 시집가기 싫어요. 그 사람 절대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가게에서 일할 때 나한테 음흉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엄마, 나 나이 조금 더 먹어서 성실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네? 네가 아주 굴러들어온 복을 차고 싶은 모양이구나. 너는 지금 부잣집 첩살이라도 이 집안을 위한 일이라면 가야 할 입장이야. 군말 말고 얌전하게 시집 가거라. 저는 정말 그 혼처가 죽을 만큼 싫었답니다. 엄마가 저와는 상의도 없이 그 결혼을 진행하더라고요. 칼국수 가게 사장님은 종업원으로 식당에 잔일을 하던 아이와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막내 아들이 하도 조르니까 하는 수 없이 결혼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어요. 거기다 내일 모레 마흔인 아들의 나이가 약점으로 작용한 것이었겠죠. 어느 날 엄마가 평상시답지 않게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예, 그 집에서 말이다. 우리 집 빚도 갚아주고 우리한테 생활비조로 도움도 준다고 했어. 우리 집 네가 알다시피 방에 불도 이틀이나 사흘에 한번 지피는 형편 아니냐. 그런데 네 덕에 그런 어려움을 다 면하게 됐어. 팔자가 드세다느니 뭐니 하더니 그 할망구 용하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로구나. 엄마, 내가 서울에 가서 공장에 취직할게요. 그러니까 이혼사는 제발 그만두세요. 네? 마치 딸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 엄마가 정말 미웠어요. 며칠을 울었고 차라리 죽어버릴까 싶을 정도로 시집가기가 싫었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제 마음을 돌리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집 막둥이였죠. 오빠들이 모두 요절하고 우리 집에 하나 남은 아들, 제 동생을 위해서 이를 악물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미스진, 드디어 양쪽 집 허락이 떨어졌어. 자, 이리 와봐. 잠깐만 나 보자니까. 싫어요. 지금 해야 할 일 많아요. 할 말 있으면 나중에 밖에서 만나요.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일 안 한다고 무슨 야단이야 치시겠어? 이제 내 사람이든 우리 집 식구인데 말이야. 식당 주방 구석에 정이 피곤한 사람들이 잠깐씩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쪽방이 하나 있었답니다. 가게 막내 아들이 저를 끌고 그 방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했지만 결국 그 힘을 당할 수는 없었죠. 그 남자는 결국 그날 마음대로 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가난하게 우리를 키운 엄마 아버지 원망도 했죠. 그렇게 저는 나이가 16살이나 더 많은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거의 팔려가다시피 시집을 가게 되었답니다. 제 마음이 시큰둥한 탓이었을까요? 결혼을 하고도 한동안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빨리 생산을 해야지 말이다. 벌써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오는데 소식도 없으니 어쩐 일이냐. 며느리의 나이가 이제 20칸 넘었어요. 마음 느긋하게 잡수시고 기다리세요, 영감. 곧 아이 들어설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제 편을 들고 나서셨답니다. 어느 세월에요. 이씨, 얼굴 반반하고 얌전해서 좋아했더니만 애 하나 빨리 못 낳고 말이에요. 아이를 낳건 못 낳건 네가 죽자사자에서 한 결혼이다. 안 사람한테 허물이 있으면 그걸 남편이 덮어주어야지. 아이 덮어주긴 뭘 덮어줘. 한창 생산할 나이에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뭘 덮어주란 말이야. 당신 저 아이 너무 싸고 들지 마라. 모진 시아버지 시집살이와 남편의 구박 속에서 제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자애로우신 시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친정어머니에게서도 느끼지 못한 따스한 사랑이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아버지와 남편의 시도 때도 없는 모진 구박을 견디며 살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찾아간 한약방에서 임신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서 아이를 출산했죠. 뭐? 아이 딸이라고? 이 아이 가졌다기에 잠시 좋게 보았더니만 결국 또 실망을 시키는구나. 아버님, 다음번에는 꼭 아들 손주 안겨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딸이라고? 야, 네가 낳았으니 네가 알아서 키우든지 말든지 해.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남편을 야단치시면서 제 편을 드셨죠. 애를 하나만 낳고 말 것도 아니고 젊은 아이니 앞으로 얼마든지 애를 더 낳을 수 있지 않겠니? 엄연히 네 자식인데 알아서 키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니 그게 무슨 무책임한 말이냐. 남편과 시아버지는 강보에 쌓여있는 딸아이에게
눈길도 주지 않더군요. 아이가 없다고 당한 모진 구박. 하지만 딸아이를 낳자 그 구박이 더 드세지고 있었어요. 가게 일을 어떻게 한 거냐? 이거 매출 계산이 전혀 안 맞지 않냐? 아니면 너 혹시 매출을 네 친정으로 빼돌린 거 아니야? 아버님,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다뇨.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분명히 주문받은 거 다 테이블별로 적어두었으니까 다시 계산하면 맞을 거예요. 내가 그 적어놓은 거 보고 계산해봤는데 안 맞던데? 너 친정으로 돈 빼돌리고 있지? 아범아, 그 돈 내가 급하게 갯돈 부을 일 때문에 갖다가 썼다. 내가 말한다는 걸 잊었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네 한 사람을 의심해도 너만은 믿어야 그게 내외지. 네가 어떻게 애미를 의심한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편이 되어주셨지만 시댁에서 시어머니의 힘은 그다지 큰 것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셨고 이 집으로 비슷한 입장에서 시집와 모진 세월을 견디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셨죠. 하지만 그러기에 제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셨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 계셨으면 저 어쩔 뻔했어요. 죽더라도 어머님이 주신 사랑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젊은 애 입에서 죽는다는 얘기가 왜 나오니?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애미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 계산이 안 맞는다는 일의 전말도 곧 알 수 있었죠. 애비야, 가게돈에 손댄 게 너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가게돈에 또 손을 댄 것도 모자라서 그걸 네 안사람한테 떠넘겨? 그러고도 네가 남편이고 애비란 말이냐? 이렇게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구박받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저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는 등 모진 시집살이를 하던 중에 아랫배가 뜨끔뜨끔 마치 배에 뜸을 뜨듯 아픈 날이 여러 날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말도 못하다가 어느 날 틈을 보아 시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인지 아랫배가 너무 뜨끔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머니, 저 병원에 좀 가게 해주세요. 아니, 아프면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 어서 병원에 가보자꾸나.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간 읍내의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더러 걱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먼저 간 오빠들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읍내 병원의 충고대로 대처의 큰 병원에 가보니 자궁암이라고 하더군요. 암이면 웬만하면 죽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저는 죽어지지도 않더라니까요. 수술을 통해서 자궁을 드러냈죠. 살았다는 사실이 이렇게도 원망스러울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다독이셨지만 시어머니의 위로마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성녀, 즉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저를 며느리 취급도 안 하시더군요.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아예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아무리 딸이지만 시아버지에게는 손녀이고 남편에게는 자식인데 딸아이에 대한 무관심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죠. 애미냐? 밥을 왜 부엌 구석에서 남의 집밥 먹듯이 먹고 있어? 차려서 안으로 들여오려무나. 나도 좀 출출하구나. 시어머님은 부엌에 서서 눈칫밥을 먹는 저를 이렇게 달래주셨죠. 그리고 제가 집안일로 가게일로 시달리는 동안 딸아이도 맡아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웬 아이 하나를 안고 들어오더군요. 내 자식이야.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 몸이니 밖에서 나온 아이라고 못 키운다고 못하겠지? 아들 아이니 잘 키우라고.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밖에서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아 온 것이었답니다.
그러면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저더러 키우라는 것이었어요.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밖에서 낳아온 애를 나더러 키우라고요? 당신은 이래놓고 나한테 조금도 미안한 맘도 없어요? 나 이 일만은 도저히 못해요. 아, 그러셔. 그러면 나도 할 수 없이 내 할 일 해야지. 지금까지 당신 친정집 지어놔던 거 다 중지야. 그리고 내 딴에는 당신한테 미안해서 애 엄마는 놓고 애만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신경 써서 기껏 집구석에 들어왔더니 못해? 그럼 나도 애 엄마랑 같이 살 테니까 당신은 딸년 데리고 나가라고. 못 나가겠으면 강제로 내쫓는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정말 남편이 저를 쫓아낼 결심을 확고하게 한다면 시어머니도 완벽하게 저를 도와주실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집에서 쫓겨나면 친정에서도 저를 반겨줄 리가 만무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낳은 딸과 다름없이 정을 주며 키웠어요. 남편은 그렇게 혼외자를 저에게 맡겨두고는 별 신경을 쓰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남편의 생활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어요. 예전에는 없던 주사까지 생겨서 제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저는 맞더라도 어린 것들 둘은 보호해야 했기에 아이들을 껴안고 그 폭력을 다 감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것이었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셨지만 남편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안 들어오는 그날들이 정말 천국 같았답니다. 여러 날이 지났지만 결국 남편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집에 또 한 가지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답니다. 참, 우리 아주버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이기는 했지만 시아주버님은 갯잡 아닌 제 남편과는 180도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공부에만 열중하는 모범생이었고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한 후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엘리트 공무원이었죠. 저에게도 살가우셨어요. 아마 어머니께서 제 처지에 대한 얘기를 아주버님께 하셨던가 봐요. 재수씨,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사실 제가 맞으니 부모님을 제가 모셔야 하는데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 그러질 못하고 있네요. 동생이 할 몫까지 재수씨가 다 하고 있다고 어머니가 늘 재수씨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향에 내려오신 날은 어김없이 칼국수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돕곤 하셨어요. 이런 시아주버님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온 집안의 희망이자 기둥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다가 그만 혼절을 하시더라고요. 네 시아주버니가 큰애가 교통사고를 당했단다.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병원에 가 있을 테니 너는 여기서 연락을 기다려라. 그렇게 두 분이 아주버님이 입원해 계시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달려가셨어요. 오빠들이 세상을 떴을 때의 피해의식이 고스란히 되살아나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소식이 올 때까지 저는 아이 둘을 안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아주버님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답니다. 이 일로 모든 희망을 잃으신 아버님이 결국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아주 위험한 상태이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정성을 다해 보살펴 드렸지만 얼마 안가 시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머님도 아주버님과 시아버님의 죽음 앞에서 의욕을 거의 잃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빠 셋을 잃고 저 혼자 집안을 꾸려가야 했을 때가 생각났죠. 지금이 꼭 그랬답니다. 그때 부모님과 막둥이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제가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아버님이 안 계시니 어머님이 칼국수 가게의 주인이 되셔야 할 텐데 어머님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 분 같았답니다. 주인이 돌보지 않는 가게가 잘 될 리가 있나요? 칼국수 가게 일은 이제 저 혼자 관리해야 했어요. 남편의 가출과 아주버님의 죽음에 정신을 놓은 시어머니까지 정말 숨을 쉴 틈을 주지 않고 제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예전 셋째 오빠가 세상을 뜨고 식구들의 생계가 막막했을 때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이 칼국수 가게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뿐이었어요.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을 모질게 먹었답니다. 식당이 망하면 제 딸도 그리고 아들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도 제대로 봉양할 수 없었고 친정과 제 막내 동생까지 막막한 지경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 혼자였지만 어떻게든 도로 일으켜 세워야만 여러 목숨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 힘으로 가게를 다시 살리려고 죽자고 노력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가게가 힘들어지니 오래 일한 직원들이 가게를 떠나기 시작했죠. 사모님 얼굴 봐서 계속 있고 싶지만 저도 애들을 키워야 하는 입장이니 부디 이해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주방장마저 떠나고 나니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그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애썼죠. 가족 같은 직원들이 모두 다 떠난 자리, 그 아무도 없는 공터 같은 곳에서 저는 아주 힘들게 그렇지만 또 조금씩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주인이신 어머니가 식당에 신경 쓸 수 없는 상태였고 직원들도 모두 떠나 다 망한 식당에 직원들을 모집해보아도 오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럴수록 힘을 내자고 마음을 먹고 저 혼자 힘으로 가게를 돌봤죠. 주방일부터 시작해서 홀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까지 모두 제가 했답니다. 그런 어려운 중에도 파는 음식의 맛과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주방장이 있을 때만큼의 맛있는 칼국수를 만들기 위해 입이 헐도록 칼국수를 맛보아가면서 온 힘을 다했죠. 그렇게 조금씩 칼국수 가게가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손발이 다 닳도록 죽어라고 가게 일에만 매달린 대가였죠. 식당은 이제 북적북적 잘 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우리 엄마의 말년은 경제적으로 편안하셨답니다. 그러나 오빠 셋을 잃은 엄마 아주 오래 사시지는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위로 오빠 셋을 잃고 이미 마음과 몸에 병이 들어버리셨던 아버지는 엄마보다 훨씬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러나 사라진 남편은 여태까지 아무 연락도 되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흘러간 것이었죠. 가게는 이제 제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시집 왔을 때보다 훨씬 커져 있었답니다. 혼자 가게를 일으켜 세우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친정을 도우며 시어머니까지 봉양했던 것이었죠. 서희 엄마 이제 보니 아주 독종이야 독종. 나는 서희 엄마가 그저 얌전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시어머니까지 성치 않으신 마당에 정말 장하네 장해. 혼자 몸으로 이만큼 일어선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제가 뭐 한 일이 있나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지만 옆에 계셔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서희 우리 딸도 이제 자라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답니다.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 아들로 키운 아이도 자라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박복한 저에게 그래도 자식복은 있었나 봅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잘 자라주었어요. 엄마, 나 이 다음에 자라서 의사 선생님 될 거야. 그래서 우리 할머니 고쳐드리고 엄마 허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것도 다 고쳐줄 거야. 아직 철도 들지 않은 나이인 아들의 이런 말에 콧등이 시큰했답니다. 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선생님들의 칭찬이 자자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들아이는 시어머니와 저에게 정말 효자였답니다.
어린 것이 제가 하는 것을 보고 할머니 약수발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 제가 가게에서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 보면 서툰 솜씨로 차린 밥상이 방에 놓여져 있기도 했답니다. 제 누나인 딸과 함께 저를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었어요. 핏줄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어디서 연필을 찾았는지 벽지나 가구 등에까지 그림을 그려놓아 저를 당황하게 하기도 했어요. 제가 가졌던 유일한 꿈인 그림. 아주 어릴 때 흙에 손으로 그리기만 해도 좋았던 그림을 딸아이 역시 좋아하고 소질을 보이고 있었죠. 딸아이도 아들도 중학교부터는 서울에서 공부를 시키라고 선생님들이 입을 모았어요. 거기다 우리 친정 막둥이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답니다. 동생은 늘 제게 고마워했어요. 누나, 고마워. 내가 이렇게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된 건 오로지 누나 때문이야. 나 그거 너무 잘 알아. 나 절대로 누나 은혜 잊지 않을 거야. 누나가 오히려 더 고맙지. 네가 이렇게 살아있어 준 것만 해도 누나는 너무나 고마워. 힘든 중에도 공부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이렇게 무사히 대학 마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간 것도 누나가 더 고마워. 친정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식구, 저는 우리 막둥이를 꼭 껴안아 주었답니다. 듬직하게 자라준 막둥이가 그렇게 든든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들의 권유대로 아들과 딸을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시켰죠. 품 안에만 데리고 있던 아이들을 서울로 떠나보내고 나니 한동안 견딜 수 없도록 허전하더군요. 그리고 그 서울이라는 곳, 저는 그곳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 떨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오빠 셋을 모두 앗아갔고 다정하셨던 시아주버님까지 돌아가신 곳, 저에게 좋지 않은 기억만을 남겨준 곳이었어요. 아이들을 보내놓고 한동안 전화벨이 울리기만 하면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곤 했죠. 서준이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길 건널 때나 버스 탈 때나 그저 조심해야 한다. 누나한테도 조심하라고 엄마 말 꼭 전하고. 산이나 물같이 위험한 곳엔 절대 가지 마. 이 엄마가 너희들 보내놓고 늘 걱정이 되는구나. 엄마도 참. 우리가 뭐 초등학생인가요? 공부하느라 위험한 곳에는 갈 시간도 없어요. 의사 되려면 공부 정말 잘해야 된대요. 걱정 마세요. 전화 자주 할게요. 그래도 그 조마조마한 심정을 누가 알까요? 엄마, 우리 걱정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왜 그런지 잘 알아요. 외삼촌들이랑 큰아버지가 다 서울에서 돌아가셔서 그렇죠? 엄마, 서준이랑 제가 다 무사히 서울에서 공부 마쳐서 엄마 그런 걱정 다 잊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나 이번에 학교 대표로 사생대회 나가서 1등 했어요. 상품으로 학용품도 많이 받고 상금도 받았어요. 상금으로 엄마랑 할머니 선물 살 거예요. 이렇게 착하고 장한 우리 아들과 딸, 저의 제일 큰 보물들이었죠. 그리고 딸아이가 제 꿈을 대신해서 이뤄주고 있었어요. 미술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나무랄 데 없이 자라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으셨어요. 예미야, 저기 항아리에 사람이 하나 깡충 서 있구나. 저게 도대체 누구냐? 항아리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섬뜩해진 제가 시어머니가 가리킨 항아리 쪽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작은 항아리였어요. 거기 무슨 사람이 서 있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할머니, 저 방학해서 내려왔어요. 할머니 그동안 제가 없어서 많이 심심하셨죠? 제가 할머니 안마도 해드리고 약수발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방학 동안 내내 할머니하고 놀아드릴 거예요. 아이고 애기씨, 우리 막내 신우이가 어딜 갔다 이제 오셨누? 오랜만에 친정에 다니러 왔수? 이쯤 되니 정말 제 정신까지 아득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애기씨라고 부를 수 있는 제 시고모는 벌써 옛날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거기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어린 손녀딸을 시누이와 착각하시다니요. 그런데 이러다가도 또 제정신을 차리시곤 하시는 거였어요. 애미야, 가게 일 힘들지? 내가 나가서 좀 도와주련? 하다못해 그릇 하나라도 닦아주면 네가 덜 힘들지 않겠니? 나 아직도 그 정도 일할 기운은 있단다. 어머니, 이제 가게에 일하는 사람 많아졌어요. 이제는 걱정 마시고 편히 지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를 해야 하는데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안마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리네요. 제가 제대로 효도할 수 있을 때까지 부디 오래만 살아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정상이실 때보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거나 사람을 못 알아보시는 증세가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정신을 아주 놓으시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 제게는 친정 어머니만큼 소중한 분이었답니다. 그 모진 시아버지 시집살이와 남편의 무관심과 학대 속에서 유일하게 저를 감싸주신 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대부분 정신이 정상이 아닌 채로 누워 계셨고 아주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제정신으로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어머니, 저나 간병인 아주머니 부르기가 힘드셨어요? 소변 대변 보신 채로 오래 계시면 피부가 짓물러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보송하게 해드릴게요. 애미야, 사실 내가 간병인이나 널 부르려고 하다가 내 힘으로 하고 기저귀까지 다 치웠다는 거 너한테 자랑하려다가 이렇게 됐어. 꼭 내 힘으로 하는 거 보여주고 너한테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멀쩡한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저를 희망에 들뜨게 하시기도 했죠. 우리 어머님 정말 최고세요. 어머니는 제가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절 살려주신 분이세요. 하긴 그래서 저도 어머니한테 칭찬받으려고 독하게 마음먹었는지도 모르죠. 이제 애들도 다 자라서 장성했을 때 다른 누구도 아닌 어머니한테 애미야 수고했다 하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 칭찬 받을 만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제 머리를 어머니가 따스하게 쓰다듬어 주셨답니다. 이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정신이 맑으셨고 제게 일 한 가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10년이 또 흘러갔죠. 그런데 그 평온을 깨는 일 한 가지가 생겼어요. 다름 아닌 분명히 어디 가서 죽었지 싶었던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죠. 몰골이 완전히 노숙자 몰골이더군요. 세월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더니 그게 바로 남편의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야, 아주 주인 행세를 아주 그럴듯하게 하고 있네. 야, 네가 무슨 권리로 이 가게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해? 가게 내놔. 이 가게 엄연히 우리 아버지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 내놓고 딸년 데리고 나가버리라고. 가게가 다 망할 때까지는 어디 가서 나타나지도 않더니 이제 길을 쓰고 살려놓으니까 당신 거라고요? 당신 이 가게에 대해서 요만큼도 권리 없어요. 그리고 나가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식구들 앞에 얼굴 드밀지 말고 다시 나가요. 죽어서 시체로 들려나가면 모를까. 나는 죽어도 못 나가니까 어디 맘대로 해봐요. 또 소리 지르고 죽도록 때려보라니까요. 내가 눈이나 하나 깜짝하나. 예전에 그저 순종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조금 흠칫하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대낮인데도 남편은 술이 떡이 되도록 취해 있었고 가게에서 테이블을 뒤엎고 그릇을 던지는 등 난장판을 벌이는 것이었어요.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을 불러서 남편을 내쫓았답니다. 내쫓긴 후에도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정신사납게 만들고 있었어요. 사모님 사귀던 여자가 도망갔다는 소문을 멀리 사는 친척이 알려주더라고요. 사장님이 가지고 나가셨던 재산을 그 여자가 다 팔아들고 튀었다는 거예요.
이제 무일푼 대신이 돌아오셔서 저러시는 거라니까요. 남편은 다음날 다시 나타나서는 칼국수 식당은 자신이 정당하게 상속받을 가게라고 주장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는 그야말로 동전 한 입 주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 물어보았죠. 변호사가 말해주더군요. 시아버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인 시어머님과 남편에게 상속분이 돌아간다는 것은 맞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가게가 거의 다 망해서 거의 없어진 것과 같았을 때 그것을 다시 만드는 일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크다고 했어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를 법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멋있는 말이 있다고 변호사가 말해주더군요. 이러한 사실들을 쉽게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면 남편에게 갈 재산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도 어디서 알아보았는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말로 협박을 하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우리 어머니 재산이라고 그걸 왜 네가 가져? 당장 나한테 내놓으라고. 네가 어머니 재산까지 네 것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 좋은 말 할 때 내놓으라오니까. 아니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남편은 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다시 쫓겨났고 저는 모든 것을 상속받았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고요. 어머님이 정신이 맑으시던 바로 그날 저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하셨던 날이었죠. 그날 어머님은 가게를 완전히 제게 맡으라고 시키셨답니다. 법적으로 제가 완전히 상속을 받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했지만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10년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재산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권리 선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가 지적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사라져 있었던 기간 동안에 사실상 가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렇게 가게는 지난 10년이 넘도록 온갖 힘든 일을 참아가며 일으켜 세운 제게 주어졌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죠. 남편은 이제 정말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되지 않고 있고 저는 굳이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은 그 사이 사고 없이 훌륭하게 자라서 의과대학과 미술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했답니다.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던 날에는 울 사이도 없이 바쁘게 살았던 제 눈에 눈물이 흐르더군요. 아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전문의가 되었을 때 집안에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했어요. 아들을 잘 본 대학 스승 한 분이 따님을 굳이 아들에게 소개하셨고 그 아가씨를 데리고 집에 인사를 온 것이었답니다. 며느리 되는 아이도 의과대학을 나온 아이였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은 아이답게 예의 바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효자 효녀인 것처럼 며느리도 살가운 효부였어요. 어머님이 이 사람하고 형님 어떻게 키우셨는지 다 듣고 저 정말 눈물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정말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요. 이제 저희들이 편히 모실게요. 평생 앓으신 신경통도 저희가 다 고쳐드릴게요. 그러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손주 재미나 보시면서 편히 지내세요. 며느리의 이 말 한마디에 진짜 세월의 힘겨움이 다 잊히는 것 같았죠. 저는 집안일로 식당일로 정신이 없었던 우리 딸이 어릴 때 우리 시어머니가 딸을 맡아주셨던 것처럼 바쁜 아들 며느리를 대신해서 손주들을 제 손으로 돌봤어요. 둘 다 실력 있는 의사들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나면서 둘이 같이 개업한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답니다. 딸은 이제 꽤 이름이 난 화가이자 한 미술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제가 못 이룬 꿈을 딸이 대신 이루어 주었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일을 못한 것에 대한 여한도 없답니다. 그렇게 아이들도 이제 나이를 먹어갔어요. 우리 막둥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회사에 계속 근속하다가 임원으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새 나이 70이 되었답니다. 시어머님은 치매로 고생은 하셨지만 10년 전쯤에 평온하게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모진 시집살이의 세월과 어머니의 자애로우신 배려가 생각나면서 정말 실신을 하도록 몸부림쳤답니다. 아이들이 제 70번째 생일상을 성대하게 차려준다고 하네요. 70살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 용하다는 할머니의 예언은 결국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답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해준다는 70세 생일잔치를 그래서 고맙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저희들 외삼촌과 의논이 한창인 것 같더군요. 이제 70년 인생에 대한 제 사연을 맺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